안녕하세요. 얼른도 킴입니다. 오늘은 시황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특별히 엔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의 생각을 좀 알 수 있는데 노르웨이 대사한테다가 트럼프가 지금 이제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나라는 나한테다가 지금 노벨 평화상 있죠. 그거 주는 것을 갖다가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막기로 결정했는데 비록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평화상 안 줬다. 자, 평화상 안 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평화를 갖다 지킬 의무가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밑에 하는 말이 자, 세계가 안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게 토털하게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그린란드를 장악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장악해야 되겠다. 자, 그 의지가 있다는 거겠죠.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번에 일단 관세라든지 뭐 10% 올리겠다. 자,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시간이 조금은 또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의지는 좀 확고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토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덴마크한테 현재 완료 진행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린란드로부터의 지금 이제 러시아의 위협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덴마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 뭐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이 시간이다. 지금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물론 북극해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도 많고 이토리도 많죠. 자, 그런 것들도 첫 번째 이유가 되겠지만은 두 번째 여기는 중간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린란드를 갖고 오려는 그런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포도빌리티 그다음 물가 상승하니까 지지율 많이 떨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지면은 자기는 제일에 갈 수도 있고 임피치 당할 수도 있고 뭐 다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린란드를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간 자체가 지남에 따라서 울퉁불퉁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폴리마켓에서 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2027년 이전에 그린란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한 20%밖에 가능성이 없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도박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걸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부과할 관세 중에서 2월 1일까지 발효될 것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40% 정도 되고 있죠. 50% 이상 갔다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겁을 주면서 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40%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개 국가에 뭐 그 정도 주고 있으니까 뭐 이런 저 압박을 한 다음에 그때까지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시장 자체에 조금은 발작은 일어날 수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한번 감안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수프림 코트 있죠. 대법원 자체가 좀 의견을 갖다가 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뭐 2월 말까지 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일본의 금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 자체가 5년 동안에 3,588%가 뛰었다는 겁니다. 그럼 5년 동안에 금리가 이렇게 뛰었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채권의 가격이 완전 똥값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일본 채권을 아무도 안 사줬다. 자, 채권의 가격이 하락되고 금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뛰었다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엔값도 많이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금리가 요번에 일단 하루장에서 엄청나게 뛰었죠. 3.66%나 상승했는데 자, 그렇다면 거의 4%가 뛰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지금 현재 몸속에서의 트리거가 어디서 나타났냐 이렇게 금리 급등했던 트리거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2월 8일로 예정된 조기 총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식료품에 대해서 소비세 8%를 2년간에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 자, 그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이를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훼손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소비세를 본다면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 비용을 갖다 충당하는 핵심 재원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할 경우에 약 5조엔 정도 300억 달러 이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은 이 부족분에 결국은 메워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서프라이즈 샥이 된다는 거죠. 국채 공급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국채 물량이 늘어난다는 말은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런 모습이. 그래서 국채 매도세를 폭발하는 그런 일드 샥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이카이지 종류의 이러한 행보를 갖다가 책임 있는 재정 부양, 자, 이러한 보장제 아래 감춰진 무분별한 확장 재정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자, 과거의 아베노믹스가 일본 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금리 상승을 억제하면서 재정 확장을 뒷받침했다면 현재 사나이 노믹스가 이런 것들은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려는 긴축 기조 속에서 재정을 확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는 전형적인 재정 위의 상황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면서 국채 투매를 유발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그린란드 때문에 시장이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달에 위기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게 되면 일본의 봄철 임금 협상인 준투의 결과가 4월, 5월의 데이터에 반영이 되고 BOJ가 이를 근거로 6월 정책에 수정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BOJ 정책의 변경 가능성이 6월 달에 가장 높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과 4월에는 본다면 임금의 협상의 데이터 확인하는 구간이고 요때 구간은 자, 그다음에 지금 6월에는 데이터 기반으로서 인상되는 최적기라는 거겠죠. 자, 그 이후부터는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외부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6월이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파급 효과를 본다면 엔화와 증시를 본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은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는 명백한 상관관계를 좀 보여준다는 거겠죠. 엔달러 환율과 S&P 500의 변동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은 150엔 이렇게 가게 될 때 그때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뭐 떨어지면은 별로 없는데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S&P 500의 등락폭을 바라고 올라갔던 다르게 할 때는 그러니까 등락폭이 심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140, 150엔 밑에 있을 때는 등락폭이 안 심한데 150엔을 넘어가 버리면 등락폭이 상당히 심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월의 위기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엔캐리드가 원래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리차가 넓어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클수록 수익성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일단은 지금 일본 금리도 낮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 금리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스프레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정반대죠. 일본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미국 금리는 내려오고 있으니까 스프레드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것들. 그다음 안정적인 환율이 돼야 되는데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지 않아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쪽 모습 속에서는 엔캐리드가 나오기 힘들다는 게 있죠. 청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조건이 흔들리는 시기가 2020년도 상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현재의 CFTC의 비상업적 포지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현재 약세 베팅했던 투기 세력들이 쇼 포지션, 쇼 커버링 하고 있다. 청산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순매수 포지션을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의 기대 수익률을 저하를 예상하고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더욱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이 왜 이렇게 운명의 주간이 되고 있는지 자, 그 흐름을 다시금 볼 것 같으면 특별히 금융시장과 더불어서 외환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다.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은행에 있어서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는데 자, 그때 시나리오를 본다면 추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0.5에서 1까지 0.75에서 1%까지 그때 그렇게 했을 때는 엔화 조달 비용이 상승되면서 엔화 강세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6월 16일에서 17일 사이 있죠. 그러니까 연준의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하 계획 또는 동결 후에 인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금리를 인하하고 여기는 금리를 갖다가 높이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면 안 좋다 했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밀금리 차가 많이 축소가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엔캐리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나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일단 유력한 시나리오인데 정책이 수렴되면서 이런 다른 캐리 청산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BOJ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준투의 임금 인상의 결과 이런 것들 발생해서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1%까지 인상한다. 자, 페드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에 둔화가 진흥을 반영해서 골드만삭스 전망대로 금리를 컷한다. 여기는 인상하고 여기는 컷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리를 컷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금리 차가 양쪽에서 동시에 좁혀지는 스퀴즈가 발생한다. 그래서 엔캐리드의 수익성을 급격히 약화시키면서 대규모 청산 언와인딩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USD, 재패니스 엔의 환율은 140 초반 아니면 심할 경우는 13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일본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엔캐리가 나온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자, 아무래도 패드는 JP모건의 전망처럼 미 노동시장의 견조함, 인플레이션의 제한 등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서 금리를 홀드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은 금리 차가 유지되면서 엔캐리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BOJ의 금리 인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신경을 쓰시면서 봐야 되겠고, 트럼프 같은 입장 무조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BOJ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인하 무조건 해라. 자, 그렇게 했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의 연준 의장은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데 트럼프가 과연 이 말을 듣고 정말 다 금리를 갖다 유지해 줄지, 자,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다카이치 정부에 있어서 경제 안보, 그다음 산업 정책과 관련된 시장 영향이 있는데, 특별히 다카이치 총리가 주도하는 것은 국가 성장 전략, 경제 안보라는 거죠. 자,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방위 산업을 GDP의 2% 수준까지도 증액하겠다. 트럼프와 비슷한 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방위 산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위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죠. 물론 미쯔비시라든지 일본 기업도 혜택을 받겠지만은 또 일본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그런 업체들 있죠. 자, 그런 거 체킹하시고,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AI, 양자 컴퓨팅도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다음 6G, 핵융합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일단 부상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의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일단 지금 하고 있는지 추세를 보시게 되면 우리도 이런 쪽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케빈 하셋이라는 사람이 금리 인하 옹호자였는데, 자, 그 사람 그대로 두고 케빈 워시를 세우겠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후퇴됐다는 것들. 또 견조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채권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채권의 매도가 되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의 한 요인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본다면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갖다 인하기 힘들다. 일단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발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지금 이제 채권의 매도세가 되면서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CPI라든지 PCE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하이퍼 롱글 이런 것들의 기조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렇게 밑으로 많이 안 빠지고 있다. 그거. 그다음 두 번째는 재정적 제와 국채 공급. 미 재무부의 대규모의 국채 발행 계획이 국채 가격이 채권 가격이 하락을 갖다가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작용이 되고 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고용 시장도 상당히 뜨겁다는 겁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고용 시장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려를 씻어내는 안전자산 선호를 갖다가 약화시키고 있다. 만약에 고용이 안 좋으면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국채로 돈이 모이죠. 그럼 국채 가격이 좀 뛰면서 금리가 내려가는데, 지금 안전자산이 조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옛날에는 솔직히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에 좀 개념이 있었죠. 근데 국채는 안전자산의 개념도 좀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현재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돈을 본다면 머니마켓을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장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주식이 아직까지 불어가니까. 그 다음 뱅크론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상품도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음도 요건 갖고 있고, 골드, 실버 한 5번째 정도 되고 있다. 그 다음 가버먼트 트레저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머니마켓에 돈이 많다는 것은 시장이 좀 불안전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걸 골드만삭스고 1월 16일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포지션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심리 지표가 오래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자,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심리를 갖고 있지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이 있죠. 요거 자체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한 41% 정도 증가된다는 겁니다.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 4분기까지 그만큼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드웨어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2026년도 말까지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수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거의 뭐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좀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시점은 적어도 2027년도 그때부터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되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를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선물 지수가 좀 하락되고 있으니까 직전 저점에 있던 6,883을 기록하고 있고, 제 예측치 그다음에 그것이 적어도 51선이 있죠. 그것이 6,880, 6,866입니다. 그 정도까지 보이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하락이 된다면 직전 저점이 있던 6,800대를 지켜내는지를 관찰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내려간다면은 또 매수의 관점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얼마만큼의 가져갈지, 자, 그린란드를 갖다가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지금 엔캐리 청산이 조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고,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폭등하는지, 이런 것들은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 트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시장을 지금 이제 하락시키게 되면은 당선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경기를 부양 안 시키면 당선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가치금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린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말로 그린랜드를 갖다가 통합이 가능한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다가 안 되면은 이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빠진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 완전히 털고 나올 때는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